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에 비해 2%가량 오르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상이변이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된다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민간 소비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우리 지역의 물가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한재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 양준석 책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소상공인연합회 황현목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 성적과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요즘 체감 경기를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 물가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정도 오르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요. 한재필 교수님, 이 지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일단 동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이랑 비교했을 때는 0.4%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달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이제 지난달과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면 공업 제품은 물가가 하락했지만 이제 농축수산물이나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 가격이 이제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0.4% 상승했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제 서비스, 공업 제품, 농축수산물, 전기가스, 수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상승했고요. 이 중에서도 전기가스, 수도 요금이 3.3%로 가장 높은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역시 이제 신선식품인데요. 생활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유사한 상승폭을 보였지만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5%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과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9.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명절 앞둔 소비자들은 이제 체감 물가를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체감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전반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됐지만 품목별로는 등락에 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분야의 실질 소비 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0.9%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양준석 연구위원님, 이 지표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계 동향조사 설명을 드리면요. 가계 동향조사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가구의 소득, 소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시행된 조사입니다. 역사를 봤더니 1942년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1951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고 1964년에 지금 현재 통계청이죠.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으로 이관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가구 소득이 얼마다, 뭐 가구 소비가 얼마큼 변했다, 뭐 소득 5분위 비율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수치가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여쭤보신 게 식료품, 비주류, 음료 분야의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 식료품, 비주류, 음료는 이제 우리가 의식주에서 필수적인 그런 재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수적인 재화의 그 실질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삶이 팍팍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의 감소 또는 지체 뭐 이런 거를 대표하는 지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 물가, 체감 물가와 경제 상황과는 좀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물가가 도대체 얼마나 상승했냐면 뭐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야, 무슨 2%밖에 안 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체감 물가라고도 하고 뭐 생활 물가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 물가라는 것들인데
체감 물가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뭐 사서 먹는 야채나 뭐 과일이나 뭐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 물가라고 하고요.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 그걸 이제 전체를 다 한 거죠. 심지어 뭐 자동차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이 2%다. 그럼 2%밖에 안 돼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체감 물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이 있는 건데요. 지금 체감 물가가 계속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이게 장기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앞에서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신선 제품인 과일이나 채소 이것들이 생활하고 밀접한데 이것들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는 야 이거 생활비 너무 이거 생활하기 힘들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통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제 물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갭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힘든데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정화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집에서 좀 배가 좀 필요해가지고 배를 사러 농협에 한번 갔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배가 아니고 그냥 보통 규격의 배인데 하나에 12,000원씩 하더라고요. 농협이 싸다고 하는데 12,000원씩 한다 해서 제가 달랑 하나 사왔습니다. 저희 그 아내가 김치를 담그는데 무섭대요, 김치 담그기가. 그냥 필요한 거 조금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냐?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 과일 가격이 정말 무섭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 과일 가격보다 지금 과일 가격이 더 비싼 이제 그런 게 현실이다. 거기다가 앞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각종 공공요금이 또 오를 대로 다 올랐어요. 근데 정말 뭐 나중에 혹시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임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획위원장님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올랐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필수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물가의 상승률은 아주 높다. 이렇게 요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시금치는 6월보다 5배가 올라서 한 단위 10,000원이 넘었고요. 또 배추도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양주석 연구위원님, 자, 추석을 앞두고 추석 물가 어느 정도 동향인지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개의 조사 결과를 찾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한국물가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4인 가족이 추석 차례상을 볼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여기를 조사를 해봤는데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경우가 39만 4,160원이 나왔고요. 전통시장의 경우 30만 2,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전통시장보다 약 30.3% 더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특이한 것은 이 조사가 이제 매년 이제 그 추석 물가를 조사를 하는데 거의 매년 전년 대비 이제 그 물가가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예외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 물가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약간 좀 이제 뭐 상반되는 결과인데 보니까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농산물 작황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제 추석 물가가 좀 낮아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과일류 가격이 작년보다는 14에서 20%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물가협회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기서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그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때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결과 얻었는데 차례상 비용이 전국 평균 28만 7,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울산이 30만 8,52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대전 같은 경우가 26만 5,28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이 좀 물가가 안정적이고 살기 좋다는 것이 이 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물가 예측에 있어서는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하면 같아라라고 하는 추석을 맞이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은 어떠신지, 네, 우리 황현목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 추석 물가보다 요즘 경기 자체가 소상공인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가 없어요. 소비가 없고 뭐 회식 문화라든지 외식 문화도 줄고 있고 지금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말씀하는 게 매출이 거의 반토막, 작년도 비해서 올해가 더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종시의 또 나성동 중심 상권에 실질적으로 이제 1층에 중심 상권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월세나 관리비 미납으로 지금 쫓겨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소상공인들 가게는 거의 다 지금 임대를 내놨어요. 임대를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22년 세종시 소상공인 업체 수를 보면 21만 898개인데 23년 기준 또 폐업자 수로 보면 세종시 기준으로 6,111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 대출금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등 지금 부채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두운 터널을 진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어지니까 지출이 줄고 뭐 원재료값 상승, 가격 상승 등을 해서 심각한 소비 위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황현목 회장님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는 소비 부진과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서 올 여름에는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온이 1도씨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0.4에서 0.5%, 소비자 물가지수는 0.07% 정도 상승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자, 기후 위기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히트플레이션, 실제 이번 여름에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죠, 교수님? 네, 일단 올 여름이 진짜 정말 많이 더웠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기상청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13.7일이나 많았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도 13.4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보다 1.9도 정도 높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맞다라고 한다면 농산물 가격은 대략적으로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셈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물가 조사에는 나왔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이 히트플레이션,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예상하셨듯이 이제 히트와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조건이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온 상승이 땅콩이나 코코아, 커피 등의 어떤 그 다양한 작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이제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후변화를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그런 극한적인 기상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대략 2000년대 중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이례적인 폭염 그리고 대규모 산불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요. 우리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또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이제 북극 해빙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 되고 그에 따라서 홍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재필 교수님께서 이 기후위기가 생활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양준석 연구위원님,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 비중, 뭐 반대로 말하면 자족 비중이 낮은 국가이기도 한데요. 히트플레이션에 더해서 식량이 무기화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필수제인 생활 물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 자급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자급률이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물별로 다 틀린데 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입니다. 자급률이 이제 105% 정도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밀이나 콩 같은 작물인데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밀은 이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밀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적정한 재고 확보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식량 무기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식량 무기화가 마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만약에 이제 식량 무기화가 현실화돼서 밀 수입이 안 되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쌀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생활 변화로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량 무기화가 우리 생명에 위협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과도한 불안이고요. 그래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어떤 과도한 불안보다는 어떤 건강한 먹거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 살기 좋은 농촌, 좀 이런 건설적인 아젠다를 이제 정책에 주안을 두고 이런 대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재필 교수님, 앞서 히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밀 가격이 급상승한 바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코코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커피와 또 이 초콜릿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히트플레이션에 의한 또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을 대처하는 정책적인 방안도 있을까요? 이게 그 지정학적인 위기랑 히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그 정책은 약간 좀 별개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트플레이션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세를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강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의 한계점은 이런 이제 기후 대응 정책이랑 물가와 직접적인 연계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외적인 어떤 그 불안정성, 어떤 러우 전쟁이라던가 그런 쇼크에 의한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은 사실 우리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다각화 이제 그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다각화한 수입처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기업들이 다 이제 좀 신속하게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이제 재조정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양준석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농산물 자급 자족률이 좀 낮다라고 하는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필수 농산물에 대한 자급 자족률을 좀 높여볼 정책도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기별로 필수라고 하는 측면은 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생활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매번 같은 작물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소비를 덜 하게 되는 방향으로 또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비축을 고민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밀이라던가 쌀이라던가 이런 뭐 쌀은 이제 자급 자족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밀이나 대두나 아니면 어떤 이제 오일류 그러니까 옥수수나 아니면 이제 해바라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어떤 기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다른 식료품들을 만드는데 중간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난달 말인데요. 경제가 살아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이강진 기획위원장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경제 관련 멘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 그리고 하나는 국민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일반 시민들의 그 생각은 어땠을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배신감 이렇게 좀 심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생활 경제라는 것들이 단순히
통계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야당,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우리 물가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우리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 옆에서도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이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발표 때문에 경제도 사회도 좀 불안하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표 하나 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아무래도 이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전부 2%를 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독약청청 1.4%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3% 성장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경제가 활력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냐. 이번에 IMF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2.5%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인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거든요. 역성장은 사라지고 1, 4분기 것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1, 4분기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냐.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정부가 재정 사업에 대해서 조기 집행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1, 4분기 때 다 발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분기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내놓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서민경제 시각에서 국정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양준석 연구위원님, 실제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다음 날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KDI가 지난 8월 8일이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뒤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이 8월 25일에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제 기관들의 전망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확대는 지속되나 민간 소비와 같은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이런 민간 소비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자 부담이라든지 고물가 이런 거 영향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소비 심리 지수가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가 별로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내수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는 조금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일부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서 황현묵 회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경제 체감 경기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 2023년 같은 경우에요. 한 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무려 98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전년 대비 11만 명이나 증가한 것인데요. 2006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소상공인께서 바라보는 체감 경기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뭐 정치라든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데가 더 큰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들으면 지금 분노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경제 위기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뭐 고물가, 원재료값 상승, 뭐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고 또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말씀하셨듯이 폐업자가 98만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는 또 훨씬 많을 거라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금도 지불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줄폐업이라는 신용불량자
월세 뭐 관리비도 못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살릴 대책도 없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대기업은 살리고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서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경제의 기초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경제가 살아났다는 말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골목상권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7% 상승한 1,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는 이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될 텐데요. 내년도 최저시급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한재필 교수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 7월에 2025년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상승한 수준에서 발표되었죠. 말씀하신 대로 1,030원인데요. 사상 최초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9일에 일단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회의가 계속 있었겠지만 7월 9일에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수준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됐고요. 근로자 측에서는 12,600원을 제시했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인 9,860원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용자 측은 이제 4년 연속으로 동결을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27.8% 인상안을 제시를 한 거고요. 노사 간의 이제 최초한 견해차는 이제 작년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일 뒤에 7월 12일 날 이제 노사 양측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한 4차례 정도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결국 노사 간의 합의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측에서는 1,840원, 사용자 측에서는 9,94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공익위원이 10,000원에서 이제 1,290원 사이에서 이제 결정을 하라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고, 이 구간 내에서 이제 노사가 마지막 수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표결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 결정된 게 이제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1,030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준석 연구위원님,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는데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한 나라가 19개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순위는 2023년 기준으로 11번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호주가 가장 높습니다. 호주는 거의 이제 2만 원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오래전에 이제 1만 원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도시가 도쿄인데, 도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돈으로 9,334원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사실 높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고요. 자영업자는 이제 이런 비용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수준 높진 않지만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최저임금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황영무 회장님,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여전히 임금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고,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또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보면 직원을 꼭 써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최소 인원을 좀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좀 대처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배달 위주로 하는 곳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세나 관리비 내고 뭐 인건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도 주장하는 것이 사용자의 능력에 맞는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결국 나홀로 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사장은 혼자 운영하다 보면 또 힘들고 운영 응대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에 밀려서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홀로 사장은 지난해에 비해 지금 11만 명이 지금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좋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또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상가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광진 기획위원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소상공인 문제 이게 너무 좀 막막한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생각 들고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그 최저시급 문제를 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최저시급 문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구조에서 사실 중소상인이나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 그 위치는 갑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갑이 아니고 뭐 을, 병, 정의 위치에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갑과 을, 갑과 뭐 병의 관계 속에서 최저시급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은 사라지고 을과 병의 관계인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문제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현재 정해진 시급도 너무 과하다라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를 여기 자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09만 원 정도가 돼요. 보니까 210만 원 뭐 채 못 되는 거로 되는데 과연 그 월급 받고 나한테 가서 직장 취업하라면 취업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분 중에 몇 분이나 내가 취업하겠다 할 수 있냐. 그다음에 내 자녀를 그 임금 받고 취업하라면은 내 자녀를 거기에 취업하라고 하겠냐. 그리고 과연 그 임금을 받고서 결혼이 가능합니까?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까? 육아가 가능합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이 넘었냐 안 넘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냐 하는 이 문제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마치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이 2% 3%만 올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생활 물가는 수십 프로 올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또 안 받아들이거든요. 좀 그런 어떤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공실 문제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높고 그러면은 어떤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자체를 모색하면서 좀 나가야지 지금 있는 구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해법들이 나오기 힘들지 않나 좀 이런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재필 교수님께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2022년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경쟁 심화 그리고 원재료비 상승, 상권 쇠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22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 10%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제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 쇠퇴가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어떤 문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상승 문제가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황현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쓰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또 이제 혼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폐업이 됩니다. 하루 아침에 그냥 인건비 때문에 이게 폐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저임금 하나만
교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경쟁 심화, 뭐 이제 상권 쇠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어떤 이제 공실 문제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지역마다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대전이나 뭐 특히 이제 세종 지역을 생각을 하고 해보면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실에서 어떤 이제 그 수급 문제 때문에 최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동시적으로 상가 밀집 지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되고 조성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정 지역에만 상권이 집중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상가 공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뭐 이미 많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불가피하게 이제 공무원 중심으로 인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발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낮 시간에는 소비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교통 인프라가 좀 미비하고 각 구역별 상권 연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이 있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소비 활동을 이제 눈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응을 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인구 유입이라던가 아니면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문화적 이제 경제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가 공급을 조정을 하고 상권 간의 기능을 분화하고 동시에 연계를 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재필 교수님께서 소상공인 문제의 쟁점을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상권 쇠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온라인 구매와 같은 이 소비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준석 연구위원님, 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대형 마트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실제 지역에서 대형 마트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대형마트가 사라지면은 거기에 딸린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세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우려하는 점이 대형마트가 폐업하면서 이동 인구가 감소해서 그 상권 침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오신 분들이 뭐 식사나 커피를 마시려고 인근에 이제 상점에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은 그러한 손님이 줄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어려워진다는 논리인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대형마트 손님들이 대형마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주변 상점을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폐업을 하든 뭘 하든 주변 상권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걸 과제로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폐업을 하면은 주변 소상공인이 실제 매출이 감소하는지를 봤는데 이게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잘 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폐업을 해도 이걸 대체할 다른 대형마트가 있거나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상권에서는 대형마트가 폐업을 해도 주변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는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좀 안 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딱 갈 만한 곳이 대형마트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형마트가 그 상권의 앵커 시설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상권의 어떤 그 먹여 살리는 그런 상권이 있는데 이런 상권에서는 이제 대형마트가 사라지면은 실제로 이제 주변 그 소상공인들 매출이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골목 상권 지역 경제와 관련되어서 이 지역 카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가 지역 카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역 카페가 과연 골목 상권 또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기획위원장님, 지역 카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역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고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공식적으로 법적인 명칭은 지역 화폐가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계속 지역 화폐라고 정치권하고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화폐는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어떤 지역 상품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역 현장과의 어떤 밀착성이나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취약한 소수 산업군이나 지역을 뭐 제한한다든지 업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논의가 되고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도 그렇고 사용 업종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먼저 정하고 가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책 발행은 1차적으로 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대전시의 예산, 구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고 이후에 더 많은 부분을 늘릴 것이냐, 뭐 아니면은 그대로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후에 이런 합리적 기준들이 마련된 다음에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석 연구위원님,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또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역 사랑 상품권의 가장 큰 효과는 이제 대기업 유통점이나 온라인 쇼핑에 갈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전환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결제액 중에 30% 정도가 이러한 이제 매출 전환분이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순손실이 있더라도 분명히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 의견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이면 다른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다. 뭐 일견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 추석 맞이해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평상시만 10% 주는 거를 이제 9월에 한정해서 15%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온누리 상품권은 작동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그 사용처를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정부도 이런 이제 상품권보다 더 효과적인 마땅한 정책이 없어서 온누리 상품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지역화폐의 효과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효율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 지원책 중에서 그래도 이제 지역화폐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장 이제 유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한재필 교수님, 두 분께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엇갈린 시각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학문적으로도 쟁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지역화폐 발행이 과연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도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사업체의 매출을 일부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한 지자체,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지역화폐를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가 이 비중을 좀 높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비의 역외 유출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어떤 이제 지방 정부에 의해서 보조되는 금액만큼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를 하는 거고요. 만일 보조되는 금액만큼을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편익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혹은 이제 그거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싼 가격 때문에 대형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 측면에서도 좀 열의에 처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화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맹점 유형이나 이제 판매 물품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있는 측이 있고 없는 측이 분명히 구분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특정 시점에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카드사 할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상권이 이전보다 더욱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근본적인 상권 회복 대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뭐 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기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상인들께서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묵 회장님, 자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경제적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세종은 이 쟁점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화폐를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학원이나 그 식당가에서 많이 지금 지역 사랑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소비 유도가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지금 외지에서 좀 지출하는 경우가 좀 많은 곳인데 세종시 간 내에서 소비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지역 사랑 상품권이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캐시백이 있으니까 효과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세종시 23년도 카드 매출 추정액이 월 매출 추정액이 190억 정도인데 여민점 매출은 115억 한 60% 정도가 지역 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 유입액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지역 사랑 상품권은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치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광진 기획위원장님, 전반적인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된 정책 평가와 더불어서 과연 예산 확보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관련 개정안이 법률 개정안이 해당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은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와도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나 지자체가 현재 예산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계획했던 사업들도 지금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업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 축소하고 지자체에 그 내려주던 교부금 줄은 상태에서 지자체는 지자체들이 힘듭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고 의회의 동의가 있다면은. 그다음에 예산의 배정에서 우선 배정을 한다면은 그 지자체는 별도로 사업이 가능하겠지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얼마나 가능할 거냐,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최근 경기 회복세에 있는 수출과는 달리 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비 지출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지역 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현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연구위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5%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상품권을 8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온누리 상품권 구매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가셔가지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현묵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근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등록된 곳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세종시도 상점가를 많이 등록하고는 있지만 없는 상점가 등록 안 된 곳이 훨씬 많아요.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근데 오늘의 상품권에 사용자의 불편함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어야지 또 소비자들이 소비도 촉진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자기 제품들을 개발을 통해 서 특색 있는 상품으로 또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게 긴급하게 대책을 좀 지원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완화라든지 저신용자에 대한 추가 대출, 이자 감면, 물자 안정 등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소상공인들이 좀 버티고 또 상권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니까 긴급하게 저희 지원책을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재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소비 부진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현금성 지원금을 이제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이벤트성 행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팝업 스토어라든가 지역 특산품 행사, 뭐 플리마켓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이제 특색을 찾아 나가고 주민들이 상권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지역 특화 브랜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상권을 독창적이고 좀 매력적인 형태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지역 내 상인들이라던가 주민들의 적극성이 좀 요구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지역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자체에서는 행사 진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을 하시고 또 방문객들의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편의성을 증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재방문 의향도 높아지고 또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진 기획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역 상권의 활성화 정책이 뭐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나 자치단체장의 어떤 생생내기 사업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상인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형태인가 이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정말 상인과 시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좀 기초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이런 대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득 개선이 지연되면서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민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지역 경제의 주체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